따라서 2021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법의 통과, 더 나아가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는 양대 변수 속에 안녕하세요. 27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득입니다. 최근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돈의 역사를 본 투자의 지혜라는 교양 강좌도 개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지금 표시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난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은 2020년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전국은 7.8,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1.59%니까 대단히 강력한 상승세입니다. 그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특히 강북이 12.79% 상승해서 강남을 모처럼 만에 6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년 만에 강남 상승률을 제쳤고, 특히 광역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27%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이 더 강하게 오른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이 강북보다 상승률이 처진 건 6년 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직접적 이유는 전세 가격의 급등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전세 가격의 급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숫자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무려 6.04%. 지난 4년 동안 거의 한 자릿수 1% 전후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걸 감안해 본다면 2020년 갑자기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이 특히 급등해서 10.06%, 그리고 강남이 13.76, 노원이 11.25. 한마디로 말해서 학군 지역이라고 불리는 양대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가격이 급등하며 아파트 가격과의 갭을 좁히고,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 혹은 강북 지역,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일파만파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기적인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전세 및 매매 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가 상승하고 이게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촉발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그랬냐? 1980년대 후반, 그때 1989년 임대차법이 개정될 정도로 강력한 전세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2000년 외환위기 직후에 주택 가격은 폭락했는데 전세 가격부터 상승했죠. 그리고 2012-13년 이른바 하우스푸어 사태 때 역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그 뒤 매매 가격의 급등세가 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라든가, 혹은 계약갱신을 할 때마다 5% 이내의 가격에만 올린다든가, 또는 임대차 등록이 의무화되는 여러 가지 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상당히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기 마음대로 매매도 하기 어렵고 가격도 못 올리는 그런 임대 상품이 되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혹은 전세에 자기가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간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전세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2006년 우리나라 전체의 주거 형태에서 전세 비중이 22.4%였는데 2019년 그 비중이 15.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나옵니다. 이 전세가 그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왜 서울 전세만 올랐습니까? 그 다음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역별 주거 형태입니다. 수도권 지역, 그리고 광역시 지역, 그리고 시군구 지역 여러 주거 형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도단위 지역의 군 지역들, 시 지역들은 자가 점유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거의 70% 가까운 사람이 자기 집에 살고 있고 전세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 광역시를 살펴보더라도 역시 자가 보유 비중이 60%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자가 거주 비중이 50%에 불과해요. 그래서 수도권에 특히 전세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많았던 그 전세 비중도 2006년 30% 정도였던 게 2019년에는 21%까지 줄어들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전체 전세의
가격 상승이 왜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됐는지,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이 집중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전세는 멸종 상태였고요. 수도권 지역만 자가 점유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50%의 사람만 자기 집에 살다 보니 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급등해 버리게 되니까 결국 전세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새로 집을 사러 가게 되는, 또는 월세로 이동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체 주택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핵심 지역에 입주 물량이라도 많았으면 전세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 공급 데이터,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바로 인허가 데이터인데요. 인허가 이후 보통 3, 4년 뒤에 입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 통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인허가 수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감소해 왔죠. 언제부터? 2016, 17, 18, 19, 20. 특히 올해 감소폭이 굉장히 큰데, 보통 인허가가 연말에 집중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29만 호보다는 좀 많은 40만 호 정도 전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아무튼 2016년부터 시작됐던 6년 연속 주택 인허가의 감소 흐름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2015년 이전에 있었던 인허가 물량들이 대략 2018, 19년에 입주가 끝나고 2020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충격을 준 셈이죠. 첫 번째는 전세의 주거 매력은 높아진 반면 전세 공급하기 싫어졌고요. 두 번째, 이 충격은 대부분 어디 집중된다?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없었던 거죠. 이런 요인으로 최근 전세 가격의 급등이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음 그림을 보면,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함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의미하냐? 주택가격 상승하면 분양 잘 되니까 착공도 늘어났던 셈이죠. 그리고 착공이 늘어난 다음 2년에서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 가격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왔던 셈입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을 고비로 해서 주택가격은 계속 플러스 상승률을 보이는데 주택 착공 물량은 감소하다가 2020년 연말이 돼서야, 이제 2020년이 끝날 때가 돼서야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이 언제? 2020년하고도 하반기에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물량은 언제 나오냐? 2023년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이전까지 주택시장은 강세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공급 말고 또 다른 중요 요인은 없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바로 그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즉 주택 가격의 절대적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 구입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대비 이자와 원금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DSR이라고 하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전체 소득에서 25% 전후가 적정이라고 보고 그걸 100이라고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셈이죠. 근데 지금 빨간 선, 서울 아파트는 어떤가 하고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비싼 수준의, 즉 주택을 구입한 데 따르는 부담이 가장 비싼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6년이었는데 지금 2020년 2분기,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에 급등했으니까 아마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알겠지만 2006년은 아니어도 2005년 수준까지는 주택 구입 부담이 올라간 것 같아요. 결국 주택 가격이라는 게 어떻다? 상당히 절대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이 2023년 공급 증가 이전에 멈출 가능성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 절대 가격의 상승 자체가 주택시장을 억누르는 면도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통화 공급을 줄이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정책금리가 인상된다면 원리금 상환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럼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유동성 자체를 줄이려고 드는 것은 그게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으로 악재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그림을 보시죠. 빨간 선은 가계대출 증가율, 검정선은 주택가격 상승률인데 그림에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변수가 먼저 움직이는지 불분명해요. 즉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주택의 담보가치가 늘어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경제 내에 돈을 많이 풀어서 다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2017년이죠. 2017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의
건물의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주택가격, 특히 2018년에 가격에 급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주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다? 공급이다. 두 번째가 뭐다? 주택 구입의 여력이다. 그리고 그 다음 여건이 유동성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법의 통과, 더 나아가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는 양대 변수 속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상승 탄력 자체는 2020년보다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정부가 유동성을 축소하는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절대 가격이 올라와 주택 구입의 여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